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요즘 나이 60이면 할머니도 아니라지만 저는 평생을 시골 촌 동네에서 살면서 농사만 지어서 그런지 벌써 허리며 무릎이며 뼈머 아디마디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딸만 줄줄이 여섯인 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평생을 부모 밑에서 언니들 등살에 동생들 하소연만 들으며 고생하다가 시집 와서도 남편 시댁 챙기며 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딱 한 가지 다짐하며 산 것이 있어요. 바로 제 자식들만은 저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자식들만은 부족한 거 없이 공부시켜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젊어서 고생하고 남편한테 무시받고 살았어도 제 자식들 얼굴만 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저를 닮아서 둘 다 인물이 참 좋아요. 특히나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예쁜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미스코리아 시키라고 난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솔깃한 제가 우리 딸 진짜 미스코리아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 제가 딸 무용학원에 다 보냈다니까요. 여자애들은 무용학원만 다니면 늘씬하니 태가 예뻐진다고 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무용학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온 남편이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장남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어린 딸년 무용학원을 등록해준다는 게 말이 돼? 거기다가 괜히 무용한답시고 바람 들어가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거야? 우리 장남이야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전교 1등 척척해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당신도 동네 사람들 말 들었잖아. 우리 딸내미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애들보다 더 예쁘다는데 부모로서 그 정도는 밀어줘야지. 아이고 이 여편 내가 아주 돈이 썩어나네 썩어나. 딸려는 얌전히 데리고 있다가 시집이나 잘 보내면 될 노릇이지. 아주 헛짓거리하고 있네. 두고 봐요. 내가 우리 딸 보란 듯이 귀하게 키워서 나랑은 다르게 아주 우아하게 살게 해줄 거니까.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귀하게 키운다느니 우아하게 산다느니 그런 소리가 가당키나 해? 헛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밥이나 차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한테 인정도 못 받고 매일 밥상이나 차리면서 살고 있지만 제 딸만은 저와 다르게 살게 하겠다 굳게 다짐했거든요. 남편은 제 말에 혀를 끌끌 차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구박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딸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 큰아들 이름 지을 때는 유명하다는 집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까지 주고 이름을 지어오더니만 딸 태어났을 때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딸이 태어난 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말이 없길래 제가 혼자 애를 안고 점집에 가서 제일 예쁜 이름으로 지어서 출생신고까지 제가 했어요. 저는 언제나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절만 바뀌면 남편 몰래 혼자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옷이며 구두를 사다가 딸에게 줬어요. 물론 남편에게 걸리면 한 소리 듣기야 했지만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매일 듣는 잔소리였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딸내미는 제 생각대로 아주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다들 자기 딸인데 안 예쁘냐고 하시겠지만 제 딸아이는 정말 달랐어요. 딸아이가 다니던 무용학원 원장님 추천으로 지역 내에 미인대회에 나갔는데 당당히 금상을 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나 남편이나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느라 학교 구경은 국민학교 이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식들은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둘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들은 학원도 제대로 한번 안 다녀보고 본인이 희망하던 대로 서울의 의대에 철석 붙었고 딸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철석 붙었어요. 저는 하늘을 날 듯이 기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이 딸아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가게 했습니다. 계집애가 무슨 서울까지 공부를 하러 대학에 가냐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팔자의 자식들이 알아서 저렇게 잘 커줬으면 감사합니다. 절이라도 해야지.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초를 치고 있어?
요 편내가 약을 처먹었나? 어디서 남편한테 꼬박꼬박 큰 소리야? 아무리 남편이라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는 거지. 내 자식 일은 지금까지처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 신경 꺼. 오이시구, 무식한 여편네가 잘난 척은 어디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 대신에 내 돈에 손댈 생각하지 말어.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항상 할 말 없으면 자기 돈 갖다 쓸 생각하지 말라고 치사하게 굴었거든요. 특히나 딸내미 일에 돈 쓰는 걸 특히 아까워했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큰아들에게 미리 다 말해뒀어요. 큰아들이 지내는 자취방에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제가 혹시 몰라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고요. 항상 남편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다 보니 저도 저 나름대로 몰래 빼돌렸습니다. 물론 4년 등록금으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딸아이에겐 우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제 딸이지만 애가 참 착해요. 어릴 때부터 고지식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라 힘들었을 텐데 항상 욕심 한 번 안 부리고 오빠에게 뭐든 양보하고 잘 챙겼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딸이 저는 항상 안쓰러워서 사실 딸이 서울에 올라갈 때 마음 같아서는 딸도 따로 방을 얻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만으로도 벅찬데 자식 둘을 따로 살게 해줄 형편이 안 됐죠. 딸은 언제나 그런 집 사정을 이해해 줬습니다. 오빠 사는 집이 너희 학교에서는 멀어서 매일 왔다 갔다 힘들 텐데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서울에 대학도 못 갔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랑 살면 나도 안 무섭고 좋고 오빠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챙길 수 있으니까 좋지 뭐. 저에게라도 투정 좀 부리면 좋으련만 딸아이는 철이 일찍 들어 언제나 의젓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똑똑하고 할 줄 아는 게 많은지 대학에 가서도 무슨 학교 모델이니 뭐니까지 하면서 어디서든 눈에 띄었어요.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던 중 딸아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딸내미 말로는 친구들하고 놀러갈 때마다 연예인 해보라는 명함을 자주 받았대요. 방학에 집에 내려왔는데 가방에서 명함을 몇 장이나 꺼내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제가 봐도 부족한 게 없는 아이였거든요. 인물이면 인물, 지성이면 지성, 거기다 인성까지 완벽하니까요. 우리 딸 같은 애가 연예인 안 하면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딸내미도 관심이 있는지 저에게 회사에 가볼까, 오디션이라도 봐볼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뭐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자기 속 얘기하는 애가 아닌데 분명히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텔레비전에 예쁘다고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보다 제 딸이 훨씬 더 예뻤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예인의 연자를 얘기하자마자 아주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쳤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딸년한테 무용이니 뭐니 그렇게 바람을 넣고 미민 대회까지 내보내더니만 결국은 사달을 만드는구만. 아니 사달은 무슨 사달? 애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저기 명함 받는다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좋지. 연예인은 뭐 아무나 해. 서울에 올라가 봐. 저 정도는 애들 널리고 널렸어. 연예인이 뭐니 그딴 짓 할 거면 지금 당장 대학 때려치우고 집으로 내려와. 기집애가 공부는 무슨 공부. 그냥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 남편은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직도 여자니 남자니 하는 고리짝 얘기를 해댔습니다. 정말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천불이 나서 죽겠어요. 딸내미는 남편 말에 기가 죽어 명함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방학이니 며칠만 집에 좀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 말이라면 좀 듣는 편이라 아들에게 남편을 좀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저렇게 뭘 모르고 고집만 부린다. 그래도 네 아버지를 아들, 네 말은 좀 들으니까 얘기 좀 해봐라. 딸내미 하는 일이니 알아서 하게 두라고. 엄마, 아버지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학 그냥 얌전히 학교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은 뭐 아무나요. 아무리 예뻐도 끼도 있어야 하고 어렵게 데뷔해도 반응이 없으면 여기저기 단역하고 조연하면서 몇 년을 버텨야 하는데 우리 형편에 걔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요. 괜히 안 되는 일에 시간 뺏기느니 빨리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는 게 100번 낫죠. 아들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괜히 서운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동생 일에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싶어서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도 가족이라면 서로 응원해주고 힘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네요. 아들이 의대에 다니는 동안 그 비싼 등록금에 생활비만으로도 남편이나 저나 허덕이고 있으면서 딸에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돈이었어요. 돈만 많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필요한 만큼 척척 주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면 걱정이 없었죠. 방학이 끝나고 자식들이 서울에 올라갔는데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명함들이 자꾸만 가슴에 남았어요. 저는 결국 아이들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이들이 서울에 사는데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아 미안하니 며칠 가서 밥도 챙겨주고 정리도 좀 해주고 온다고 핑계를 댔죠. 저는 그대로 딸을 데리고 명함을 받은 회사를 몇 곳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딸아이가 학교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식 일에는 남편에게 큰 소리 몇 번 쳐봤지만 사실 평소에는 쥐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서 살아요. 결혼하고 30년 넘게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주눅들어 살다 보니 남편 모르게 일을 저지르면 꼭 티가 나요. 딸내미 등록금을 내기 위해 제가 돈을 빼돌린 것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뒤 남편은 제 옷장을 다 뒤져서 제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이 멍청한 옆에 내가 숨겨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디 감히 남편들의 멋대로 손을 대기는. 그 돈 내가 쓰겠다고 그랬겠어? 우리 수학 공부시키려고 모은 거잖아. 나더러 나가라면 나가겠는데 제발 그 통장은 돌려줘. 당신도 아비로서 양심이 있으면 우리 수아 등록금은 내게 해줘야지. 저는 죽어도 통장은 뺏기기 싫어서 마당으로 나가 울고불고 사정했습니다. 안 되면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까지 했어요. 조용히 안 해. 누가 보면 아예비가 자기 자식 앞길 막는 줄 알겠네. 어이구 재수없는 옆였네. 남편은 집에서나 큰소리 칠 줄 알지 나가서는 꼼짝을 못해요. 평생 그 동네에서만 산 사람이라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호인이었죠. 제가 마당에서 울고불고 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기라도 할까봐 아주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남편도 양심이라는 건 있는지 딸아이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자기 모르게 일꿈이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 모르게 자식들하고 뒤에서 일 만들면 그때는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저도 살다 보니 그런 남편에게 이제 적응이 됐는지 그런 개 같은 소리를 들어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자식들을 위해 살고 싶었죠. 그런데 일이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딸내미가 계약한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그 회사랑 계약하고 나서 몇 번 오디션도 보고 드라마의 작은 역이지만 캐스팅돼서 텔레비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딸아이가 일 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주지도 않고 사장이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거에 충격을 먹었죠. 사실 딸이 저에게는 나중에 말했지만 잠수를 탄 대표가
광고나 영화를 찍으려면 여기저기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서 광고주나 영화 감독들이 있는 회식 자리에 툭 하면 데려가고 했나 봐요. 그럴 때마다 딸아이는 기분이 상하는 소리도 듣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사장 말만 믿고 참고 견뎠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힘들었던 거죠. 실망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요. 개뿔도 모르고 능력 없는 엄마가 괜히 부추겨서 딸을 힘들게 했나 속상했습니다. 딸아이는 인생 경험 한 셈 치고 공부나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딸아이의 꿈을 포기한다는 게 인정할 수 없었죠. 순간 저는 그 길로 다시 서울에 올라가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자고 했죠. 아니면 저랑 같이 다니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자고 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말은 알겠는데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난 그냥 욕심 안 내고 원래 살던 대로 살래. 단호한 딸의 모습에 저도 더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일로 딸은 헛된 꿈은 접기로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역시나 제 딸이 대단한 게 남들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을 단번에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워낙 성실해서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몇 년을 열심히 직장에 다녔습니다. 애가 마음씨도 얼마나 고운지 그 힘든 직장 생활하면서 바쁠 텐데도 항상 월급날이면 집에 내려왔어요. 남편이랑 제 옷이며 신발을 바리바리 사들고 내려와 시내에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용돈까지 주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참 자식 복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대학병원 의사가 되면서 딸아이와 함께 살던 전셋집에서 나가게 됐어요. 병원에 기숙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집에서 딸아이가 혼자 계속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 기회에 빨리 시집을 보내는 게 어떠냐고요. 저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도 처음 들었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더러 그렇게 태평하게 굴면 안 된다네요. 사실 수아 만나는 남자 내가 소개했어요. 우리 학교 선배인데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다가 그 선배가 수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네 학교 선배면 그 선배도 의사야? 저도 제가 그렇게 속물인 줄은 몰랐는데 아들 학교 선배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냥 의사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박이야. 그 선배 부모님부터 형제, 친척 다들 의사 집안이야. 거기다가 선배 부모님이 강남에서 큰 치과를 운영하신다더라고. 그래서 그 선배는 진작에 부모님 병원으로 들어갔어. 나중에 그 선배가 그 병원도 물려받을 거야. 아들 말에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수아가 아무리 예쁘고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우리 집 형편에 어디 가서 그런 남자를 만나. 지금 그 선배가 수아한테 아주 푹 빠져서 결혼하고 싶어 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서 밀어붙일 때 시집 가는 게 낫지. 수아 다니는 회사 대기업이라도 수아는 비서인데 몇 살까지 다닐 수 있겠어. 아들은 언제나 맞는 말만 합니다. 딸아이 연예인 시킨다고 했을 때도 아들 말 듣고 그냥 얌전히 있었으면 딸애가 사기는 안 당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딸아이가 대기업에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봐야 월급쟁인데 그거보다야 병원 원장 사모님이 당연히 훨씬 낫죠. 저는 아들 말만 듣고 곧바로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죠. 그런데 딸에는 영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아들 말대로 남자가 아주 몸이 달아 결혼하자고 조르기는 하는데 딸아이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답니다. 나 아직 20대 중반이고 회사 일도 이제 막 재미있어졌는데 그 오빠는 결혼하면 무조건 일 그만두고 자기 내조해달라고 하더라고. 오빠가 아무리 의사라도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 얘기 나온다는 게 부담스러워. 좋은 사람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딸아이는 대학 때 연예기획사에서 사기를 당한 이후로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자기 오빠가 소개한 사람이라 만나기는 했는데 아직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딸이 좋아서 서두르는 거겠지. 다른 남자가 채갈까봐. 아이, 우리 딸 말대로 사람은 잠깐 만나선 모르지만 그래도 네 오빠가 소개한 사람인데 설마 이상한 사람이겠어? 아이, 너한테도 무지하게 잘해준다며. 잘해주기도 잘해줘. 근데 내가 그 오빠랑 결혼할 정도로 좋은진 아직 모르겠어. 딸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남편과 중매로 결혼했어요. 결혼이 뭔지 남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부모님 등살에 밀려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좋아서 한 결혼이 아니다 보니 뭘 해도 즐겁지 않고 결혼이 후회됐죠. 그나마 자식이라도 둘 낳았으니 자식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꾹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 살았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이 나이까지 살고 보니 제일 중요한 건 돈인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제 남편보다 성격 더러운 남자들하고 사는 친구들 중에 남편이 땅 부자인 애가 있어요. 걔는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고 지랄마저도 펑펑 돈 써가는 재미로 산답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고 잘해도 늙으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면서 늙어서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고생하는 것보다야 돈 움켜쥐고 사니 훨씬 더 좋대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 맞는 소리다 싶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지긋지긋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돈이라도 좀 많아서 하고 싶은 대로 펑펑 쓰면서 살면 그나마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에 저는 딸내미가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했어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아내라면 좋아서 벌벌 떠는 남편이 의사에 돈까지 많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딸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자라 우아하게 사는 인생이요. 수아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타이밍이 있더라. 너도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자리 잡았고 남자도 결혼할 준비 돼 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서 부부가 둘이 오순도순 재밌게 살면 되지. 저는 어느 때보다 딸에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 팔자는 절대 닮지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결혼이 중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몇 달 고민하더니 결국은 사위의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남편은 어느 때보다 기뻐했습니다. 큰아들이 의사 됐을 때도 신이 나서 동네방네 현수막을 붙이고 떡에 돼지까지 잡아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사위까지 의사에 강남에 큰 병원 있는 사돈까지 생겼으니 더 난리가 났죠. 결혼식 날 관광버스를 3대나 빌려 동네 사람을 죄다 초대하겠대요. 거기다가 정말 믿기지 않았던 건 웬일로 저에게 고생했단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당신이 수아 잘 될 거라고 크게 되래라고 했을 때 사실 나 콧방귀도 안 꼈는데 당신이 그래도 딸 하나는 아주 기똥차게 낳아서 키웠어. 대단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저더러 옆편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이었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었죠.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의사로 잘 나가고 있고 딸아이는 의사 남편에다가 부잣집 며느리가 됐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더군다나 사위도 참 괜찮았습니다. 사실 결혼하라고 부추기기는 했어도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의사 사위도 좋고 부잣집 사돈도 좋지만 저희가 그 정도 능력이 되질 않으니 괜히 욕심부려서 딸내미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떡하니 결혼하면 무조건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들 의사다 보니까 집안일에는 도통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 수아가 비서 일도 해보고 시골에도 살아서 부모님 사시는 거 보며 배운 게 있을 테니 식구들 내줘야 뭐 문제 없겠죠. 아무리 좀 사는 집이라도 그렇지. 대놓고 제 귀한 자식들어 집에 들어와서 시부모 챙기면서 아들 내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식모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말할 참이었는데 남편에게 선수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귀한 일 하시는 시부모님이랑 남편 내조하는 거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제 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애가 자기 엄마 닮아서 손끝도 아주 야무지고 솜씨도 아주 좋아요. 내조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미 의사 사위의 병원장 사돈에 홀딱 넘어간 남편은 아주 딸을 보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딸이 걱정돼 참다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신혼인데 애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자기들끼리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딸애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기도 힘들어서요. 저는 솔직히 사돈이 자기 아들 자랑만 하는 게 재수 없었어요. 제 아들도 의사고 제 딸은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인물에다 학벌이에요. 자기 자식만 잘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말끝마다 시골 출신이다. 여자 얼굴 예뻐봐야 잠깐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다가 딸아이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사돈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어요. 아무리 잘난 집안이라도 내 딸도 열심히 공부해 이룬 일인데 멋대로 그만둬라 마라 이야기하는 게 싫어서요. 일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나 사명감으로 사는 거지. 일반 직장인들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정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냥 미련 없이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돈이 우리 집에 안 와보셔서 걱정되시나 본데 그렇게 걱정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2층 집에다가 공간이 아예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사돈은 고상한 척 조용히 말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투였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마디 좀 했다고 남편이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자가 직장 생활 오래 해봐야 사장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하냐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게 아버지가 맞나 싶었죠. 그래도 상견례가 끝나고 예비사위가 제 뒤를 쫄쫄 쫓아와서 제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수아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 살게 돼서 속상하시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평소에 두 분 다 바쁘셔서 거의 집에 안 계세요. 집에 일해주시는 이모도 계시고요. 그리고 수아 회사 일은 저랑 상의해서 잘 결정할게요. 날 가진 부모야 걱정이 많지. 그래도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사위는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아요. 처음은 더 듬직한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항상 제 건강도 신경 써주고 남편이 푼수짓을 해도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우리 딸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시부모님이 좀 까칠하게 굴어도 남편 옆에서 제 딸 편 들어주고 아끼면서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싶었죠. 사위가 의사라서 뿐이 아니라 여러모로 참 마음에 드는 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푼수짓을 했어요. 글쎄 동네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사위가 일하는 병원에 간 겁니다. 물론 사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사위만 일하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 병원은 사위뿐만이 아니라 사돈이 운영하는 병원인데 아무리 염치가 없고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병원을 데려간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뜨거워요. 그런데 사위가 아주 점잖게 다 받아주었나 봐요. 아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들 촌사람이라 치과 가면 돈 많이 깨진다고 아주 무서워서 치과들을 못 가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사회병원 가면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싹 다 이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 잘했지?
아이, 잘하셨어요, 장인어른. 제가 예약 진료 끝나는 대로 순서대로 다 진료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커피 한 잔씩 드시고들 계세요. 저는 그날 일만 생각하면 사위랑 사돈 얼굴을 못 쳐다보겠는데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당연한 일이랍니다. 그날 사위는 남편이 데려간 동네 사람들 진료는 물론 그날 진료를 마치고 나서 어르신들 모두 다 근처에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서 식사 대접까지 했다네요. 그날 일을 남편이 얼마나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사위에게 너무 미안해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아이고, 수아 아빠가 원체 시골 사람이라 염치가 없어. 그 비싼 치과 진료에, 치료를 돈도 안 받고 해줬으니, 아이고, 루째. 아우, 정말 사돈 보기가 얼굴이 뜨겁네. 장모님은 오히려 제가 서운하게 뭘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오히려 저희 치과 장인어른이 홍보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사위는 어른들께 돈도 거의 안 받아놓고 오히려 남편이 병원 홍보를 해준 거라면서 남편을 추켜 세우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우리 사위가 사람 하나는 진국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우리 딸이 정 같지가 않더라고요. 꼭 제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예요. 결혼 전에는 하루 건너서 연락이 오던 딸내미가 결혼하고 나서는 영 연락도 없고 집에도 잘 안 내려왔어요. 제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항상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힘도 없고요. 항상 전화를 끊고 나면 걱정이 돼서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간 김에 딸네 집 근처에 찾아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딸 애가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서울에 일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갑자기 집 앞에 왔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 근처 커피숍에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한참이나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 내본 적이 없이 투정 한 번 안 부리던 애가 결혼하고 이러니까 당황스럽더군요. 더군다나 결혼하고 처음 보는 엄마인데 반갑지도 않은가 서운하기도 하고요. 딸이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커피숍에 들어온 딸내미는 얼굴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운한 걸 다 잊고 달려가 딸내미 얼굴부터 만졌어요. 너 얼굴이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요. 옆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살이 좀 빠졌나 봐. 네 남편 다이어트 하는데 네가 뭐하러 같이 밥을 굶어? 안 되겠다. 엄마가 우리 딸 몸보신 시켜줘야지.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엄마가 지금 당장 사줄게. 됐어요. 나 지금 바로 요리학원 가봐야 돼서 나중에 집으로 갈 테니까 그때 봐요.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너 혹시 아기 가진 거 아니니? 얼굴도 푸석하고 영 까칠한 게 꼭 임신한 사람 같아 보인다. 엄마,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이에요. 나 애 낳을 생각 없으니까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봐요. 나 진짜 바빠.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니? 이서방하고도 상의한 거야? 너야 젊지만 이서방은 나이가 있어서 가지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져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 안 낳고도 잘들 산다고 하지만 그거야 남들 얘기지. 제 딸아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평소 딸아이는 아기들을 좋아해요. 동네에 지나가는 아기만 봐도 예뻐서 어쩔 줄은 몰라 했고 어릴 때도 자기는 결혼하면 꼭 애는 셋씩 낳을 거라고 농담을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까칠해지고 애도 안 낳겠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서방하고도 다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서방 앞에서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딸내미는 미간까지 구기면서 짜증을 내더니만 안싸돈이 등록해준 요리학원에 늦었다며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한 번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 주고 올라오세요. 제가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오란다고 바로 나올 수 없어요. 순간 저는 딸 말에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집에 내려오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인 저에게 저런 소리를 할 애가 아니에요. 저번에 남편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사회병원에 간 일로 안 싸던 애게 혼났나? 그래서 애가 친정애의 마음이 상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부잣집에 시집 가고 보니 가난한 친정이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커피숍에서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딸아이의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내가 뭔가 딸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 힘들게 한 거는 아닌가 싶어 지난 일을 계속해서 곱씹었죠. 혹시나 딸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돼서 동네의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 좋은 한약재만 넣어 보약을 지었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딸애가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짓기는 했는데 내가 또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쓰이더군요. 저는 고민하다가 한약을 우선 택배로 보냈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막 결혼한 딸내미 얼굴이 영 안 좋으니 엄마 마음이 안 좋네. 혹시나 시집살이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사람은 무조건 잘 먹고 건강해야 기운이 나는 거야. 엄마가 기력에 좋은 한약 보내니까 이서방이랑 같이 챙겨 먹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가 꼬박 지났는데도 딸아이에게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그날 저녁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데도 방법이 없으니 혼자 괜히 발만 굴렀습니다. 그렇다고 별일도 아닌데 괜히 또 서울에 찾아갈 수도 없고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적이 없던 애라 급한 마음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자네 바쁜데 내가 괜히 전화해서 귀찮게 하네. 다름 아니라 수아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아유, 혹시 무슨 일 있나? 아유, 어머니 그러셨어요? 아니, 수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며칠 여행 다녀온다고 친구들하고 강원도 놀러 갔어요. 아마 주말 지나면 올 거예요. 너무 신나서 어머님 전화도 안 받고 노나 봐요. 제가 통화되는 대로 어머님께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위 말이 별일 없이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위에게 그럼 다행이라고 수아랑 먹으라고 한약을 2채 보냈으니 챙겨 먹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늦은 밤에 딸아이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여행 갔다 왔다고 한약 잘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길래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딸아이가 일부러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위가 분명 딸에게 아무 일도 없고 잘 지낸다고 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애가 이 정도로 부모의 연락을 받지 않는 건 일부러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아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땅이 꺼지겠다며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아니, 수아가 아무래도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 연락이 안 될 수가 없어. 저는 딸 때문에 속도 상하고 마음도 좋지 않아 그냥 한 소린데 남편은 제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더군요. 나 참 속 편한 여편 내가 할 일도 되게 없나 보네. 부잣집에서 의사 사모님 들으면서 팔자 좋게 편하게 놀고 있는 딸년 걱정을 뭐하러 구해?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잡초나 좀 뽑아. 남편은 딸 걱정을 하는 저에게 말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개처럼 팔자 좋은 애가 어딨냐면서요. 가만 보면 당신은 참 멍청해.
수아개를 아직도 우리가 먹이고 키워야 하는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걔는 이제 우리랑 가는 길이 달라. 완전 팔자 고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귀찮아진 거지. 귀찮고 쪽팔리니까 우리랑 아예 연 끊으려고 연락도 피하는 거지. 남편은 딸아이가 일부러 우리 연락을 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친정이라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아예 인연을 끊으려고 슬슬 거리를 두는 거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딸아이의 태도가 달라진 게 결혼하고 직후였으니까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저를 귀찮아하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했어요. 마치 누가 우리를 보기라도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딸아이는 서울에서도 가장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 한복판에 삽니다. 그런 동네에 살다 보면 아무리 착하고 효녀인 딸내미도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군요. 사실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부잣집 며느리인 딸아이 입장에는 우리가 부담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딸이든 사위든 먼저 연락이 오겠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딸아이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한 달 사이에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결혼 기념일은 잊을 일이 없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후회가 돼서 평생 결혼 기념일을 아예 챙기질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딸아이가 제 결혼 기념일을 항상 챙겨줬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은 당연히 축하해야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결혼 기념일은 이제 내가 매년 챙겨줄게. 그러니까 아버지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하지 마요. 딸은 지금까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꽃을 보내고 화려한 옷이나 가방을 사주곤 했어요. 거기다가 안 나간다고 우기는 남편까지 끌고 나가 돈가스며 스테이크를 사주기도 했고요. 그런 딸이 아무리 친정이 지긋지긋해도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로 한 달 넘게 딸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에게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도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사는 궁전 같은 집 앞에 도착하고 저는 초인종도 누르지 못한 채 머뭇거렸어요. 그래도 평일 오후니 사돈이나 사위는 다들 병원에 출근을 했을 것 같아서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집 안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질 않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사돈댁은 집안일을 해주는 아줌마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나와보지를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올리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아는 체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에 지금 아무도 없을 텐데 무슨 일이세요? 아, 그래요? 아이, 저희 딸이랑 사위가 여기서 살아서 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를 않네요. 제가 딸과 사위가 이 집에 산다고 말하자 여자가 놀라서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 이 집 새댁 친정엄마예요? 아우, 제가 사실은 여기 바로 옆집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이 집에서 난리 났어요. 내가 이런 소리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 집 새댁 맨날 맞고 사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여자 말이 얼마 전에 이 집 앞에 구급차가 한 대 왔었대요. 이 집 사는 사람들이 다들 의사에다가 집주인이 강남의 유명 치과 원장이라는 걸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아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소문에 구급차에 실려간 건 다름 아닌 이 집 새댁이었답니다.
거기다가 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구급차에 실려간 새댁이 남편에게 맞아 실려갔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서 하루아침에 잘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답니다. 다들 출근하고 새댁은 병원에 있어서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게 딸 얘기를 해준 여자는 놀라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자가 괜찮냐고 연신 묻는데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여자에게 제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강남 한복판에 버젓이 솟아있는 사돈네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로비로 갔습니다. 역시나 병원 안에는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로비에 있는 TV로 다가가 채널을 돌려 뉴스를 틀었습니다. 제가 채널을 틀자마자 바로 뉴스에서 사돈네 병원이 버젓이 나왔어요. 화면에 이름이나 건물이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사돈네 병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기자는 최근 강남의 모 치과에서 의사들이 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통원 한도 금액에 맞춰 치료에 필요하지도 않은 도수 치료나 수액을 불법으로 과잉 비급여 치료를 처방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로 보험 회사들이 혼합 진료를 단속하게 나섰고 현재 불법 처방이 확인된 강남의 모 치과를 고소하기로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때 로비에 있던 환자들은 다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어도 누가 봐도 사돈네 병원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뉴스에서 말한 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러자 환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하나 둘 진료를 취소하고 욕을 하며 병원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장실에 있던 사돈과 사위가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간호사들과 조사를 나온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죠.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거 다 내가 방송국에다 제보했어. 장모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보라뇨. 사위도 사돈들도 제 얼굴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제게 달려와 무슨 소리냐고 따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큰아들과 남편도 그제야 주차를 하고 올라왔어요. 복수는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사위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퍽 소리가 났습니다. 이 자식이 의사라고 좀 봐줬더니만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내가 너 다시는 의사 가운 못 입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너 지금 그만이란 소리가 나와? 너 내 동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지금 당장 내 동생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내 아들한테서 그 더러운 손 안 치워요? 뭐? 더러운 손? 웃기고 있네. 네 아들놈이야말로 마누라한테 손대는 더러운 놈이지. 저는 그 길로 달려가 안사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미 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모두 다 나갔고 간호사들과 조사관들이 저희를 뜯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는 그날 옆집 아줌마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자마자 큰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벌어진 일을 얘기했어요. 역시나 놀란 아들은 당장 딸아이부터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딸아이 동네 주변 응급실을 다 알아보더니 그날 밤 구급차를 보낸 병원을 알아냈어요. 아들이 직접 그 병원을 찾아가 딸아이의 진단과 당일 찍힌 엑스레이와 사진들을 미리 다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입원한 병원도 알아내서 저와 함께 갔어요. 딸아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잠시 뒤 진정이 된 딸이 얘기를 하는데 사위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부터 달라졌답니다. 딸아이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했대요.
집에 CCTV를 달아놓고 매일 감시하면서 잠깐 마트라도 갔다 오면 금세 전화가 와서는 어디 갔다 왔냐 추궁을 했답니다.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혼자 뭐하러 마트에 갔다 왔냐면서 거짓말하고 나가서 남자를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대요.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사위는 딸을 전혀 믿지 않았대요. 잠깐 외출하고 오면 누구를 만난 거냐고 의심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 누굴 끌어들인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사위는 심한 의처증이었던 거죠. 그맘때 제가 딸아이를 찾아갔던 거예요. 결혼하고 내내 그렇게 힘들었으니 딸아이 얼굴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바로 이혼했어야지 그런 놈이랑 왜 살았냐고 소리를 치자 그러면 사위가 저희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답니다. 우리 집에 찾아와 새벽에 몰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했대요. 딸아이는 혼자 매일 밤 공포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버텨낸 겁니다. 그러던 중 제가 보낸 한약이 도착했는데 그날 밤 싸움이 벌어졌대요. 니네 엄마가 내가 의사인데 한약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암튼 이래서 무식한 총것들은 안 돼요. 사위의 재수없는 소리에 화를 참지 못한 딸이 소리를 지르고 사위를 밀쳤는데 딸의 행동에 눈이 돌아버린 사위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딸에게 손찌검을 했대요. 덩치가 딸의 두세 배인 사위놈이 가녀린 딸에게 손을 댔으니 그대로 딸은 쓰러져 기절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구급차가 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그게 바로 사위네 병원에서 불법으로 처방을 내린 기록이었습니다. 이 증거 찾느라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참고 살았던 거예요. 괜히 엄마한테 그 인간이 해코지할까봐 연락도 안 한 거고 병원 망하기만 하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그날 일은 강남 맘카페를 시작으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막장 의사 집안이 하는 치과라고 소문이 나 치과는 망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지금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버틴다더니 이것들이 빵빵한 로펌을 쓰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위자료를 안 주려고요. 저는 딸아이를 생각해서 위자료고 뭐고 그냥 이혼만 하면 좋겠는데 딸아이가 아주 강력합니다.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겠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딸 생각대로 끝까지 버텨서 위자료라도 두둑이 챙기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이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 생각도 똑같아요. 남편도 자기가 부자 사돈이라고 좋아만 한 게 부끄러운지 돈이고 뭐고 무조건 이혼하라고 성하고 아들도 자기가 소개한 놈이 저딴 쓰레기였다는 사실에 미안해서 어떻게든 이혼하게 하려고 여기저기 변호사를 알아보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딸에게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들 여행은 다니시나요? 우리 가족은 이번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마침 제 직업이 승무원이라 할인 티켓도 있고 이미 제가 갔던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과 딸을 데리고 어디 갈지 벌써 생각하는데 생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승무원 엄마를 둔 덕분에 우리 딸은 여행 박사거든요. 아직 유치원생인데 여행으로 간 나라가 10개가 넘습니다. 딸이 엄마 덕분에 행복하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독한 시어머니를 만났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도 그 내용입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제 얘기.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정확히 고향인 동네를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곤 해요. 왜냐하면 딱히 좋았던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지독하게 가난했었고 부모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밖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녔죠. 그것도 돈 관련 문제로요.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빨간 딱지가 집안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싫어. 아빠 또 술 마셨어? 다른 친구들 아빠는 같이 공원도 가고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술만 마셔? 오죽하면 어렸던 제가 엄마한테 아빠에 관한 불평을 마구 내뱉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때 엄마는 결국 아빠와 이혼하셨습니다. 아빠가 친한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걸로 집안이 망했거든요. 엄마는 도망치듯 이혼했고 그래도 저를 데리고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아빠랑은 인연을 그때부터 끊었고 지금까지도 생사를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울의 달동네로 갔는데 엄마와 저는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계단을 100개도 넘게 올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몇 개 지나서 겨우 집에 도착하면 엄마와 제가 살던 옥탑방이 보였어요. 야, 너 동인의 집 위에 산다며? 너 이 집 거지야? 거지야. 네가 나 가난한데 보태준 거 있냐? 헐, 뭔 말을 그렇게 하냐? 너희 엄마는 시장에서 나물 팔지? 그걸로 돈이 돼? 그렇게 물어볼 시간에 너희 엄마한테 돈 받아서 우리 엄마 나물이나 사줘. 집 주변에 시장이 크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엄마는 정식으로 가게도 없이 길가에서 나물을 파셨습니다. 나물 말고도 공장에서 양말이나 속옷을 떼서 팔기도 하셨죠. 노점상이라 엄마가 있던 자리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도 저는 그런 엄마가 창피하지 않았어요. 철없던 중학생 시절이라 친구들이 많이 놀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맞서 싸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번 돈은 죄다 저한테 들어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가난한 티는 내지 않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 밥은 꼭 하고 나가셨고 빨래도 매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걸 아니까 저도 불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너 민주 아니야? 너 여기서 일해? 와. 안녕. 4명이야? 그러면 저쪽 창가 자리에 앉으면 돼. 어린데 벌써 아르바이트라는 거야? 안쓰럽다. 고등학생 때는 저도 조금이나마 엄마를 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돈가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며 학교 친구들이랑 참 많이 마주쳤어요. 친구들의 부모님이 저를 안쓰럽게 여길 때도 많았죠. 그런 관심이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처지를 비관할 건 절대 아니고 꼭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공부할 시간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당연히 성적은 좋지 않았죠. 엄마는 제가 공부할 나이에 생활비를 벌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민주야, 엄마는 네가 일하는 거 달갑지 않아. 너무 미안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안 되겠어? 엄마, 나 공부 평생 못했던 거 알잖아. 못하는 거 붙잡고 있는 것도 안 좋지. 나는 이렇게 일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안 굶는 게 더 좋아.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를 잘했으면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원래 아예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대학을 가길 원하셨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전문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남들 놀 때 전 놀 수가 없었어요. 당장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2년제 대학을 4년을 다니게 됐죠. 중간에 1년은 공장에 가서 아예 숙식하며 돈을 벌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돈 버는 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저한테 어느 날 동기가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돈을 그렇게 벌잖아. 또 승무원 되면 시집도 잘 가. 민주 넌 관심 없어? 키도 크고 예뻐서 너 준비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승무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곧 채용한다는데 한번 서류라도 써봐. 승무원 돈 잘 벌어. 저는 진짜 다른 이유 없이 돈을 잘 번다는 소식에 바로 그날 원서를 제출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해외는 무슨 국내 여행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살기 바쁜데 무슨 여행을 가겠어요. 엄마와 저는 돈이 생기면 빚을 갚기 바빴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는데 운이 아주 좋게 한 번에 첫 지원에 합격하게 됐어요. 어머, 우리 딸, 그럼 이제 승무원이야? 엄마 너무 기쁘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실제로 승무원이 된 저는 생각보다 많은 월급에 놀랐어요. 또 회사 복지가 좋아서 엄마를 데리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죠. 워낙 가게에서 많이 일해서 일이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 즐거웠어요. 서비스직이 천직이라 직업 만족도도 높았고요. 승무원 동기들은 다들 연애하느라 바빴는데 저는 엄마를 데리고 여행하는 재미에 푹 빠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동기의 결혼식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뒤풀이까지 참석하고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동기가 저한테 신랑 측 하객 중 한 명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연애 관심 없는 거 알잖아. 소개 안 받아. 미안해. 아니, 민주야, 나도 웬만한 남자면 너한테 소개 안 해. 이 사람 잘 살아서 그래. 유명한 부자야.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데 거기 회장이 자기 아빠라고. 나중에 그 회사 물려받을걸? 너한테 홀딱 반했던데 일단 나가기라도 해봐. 내가 아까워서 그래. 동기는 계속 흔치 않은 기회라며 저에게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외모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훤칠하지도 않았고 성격도 제 앞에서 너무 떠는 게 보여서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부터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집에 계세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셨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사기도 당하고 보증도 잘못 써서 집에 문제가 많거든요. 아, 힘드셨겠어요. 제가 감히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사신 건 존경합니다. 어머님도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방어 기제가 발동됐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귀기 시작하자 남편은 우리 집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오늘은 한우를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챙겨왔어. 고마워. 제가 일하느라 한국에 없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엄마를 책임지는 것은 제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결혼은 당연하고 연애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는데 남편은 나서서 우리 엄마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철옹성 같던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그렇게 약 4년을 연애했는데 주변에서는 너희는 언제 결혼하냐고 묻더라고요. 특히 우리를 연결해준 동기가 많이 재촉했습니다. 이런 남자 없으니까 꽉 잡으라고 했죠. 그러나 저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고 저는 못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일하며 들은 바로는 결혼할 때 개인보다 중요한 게 집안이더라고요. 개인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현실적으로 걱정이 됐죠. 민주야, 내가 아버지한테 일하면서 살짝 말했어. 그런데 완전 환영하신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인사라도 드리는 거 어때? 남편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회사 일을 하니까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산 차이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죠. 저는 결국 남편의 설득에 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날 처음 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첫인상이 별로였어요.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예쁘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예쁘네. 아이고,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외모가 뭐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중요하지. 엄마 승무원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엄마 여행 좋아하잖아요. 민주가 다니는 회사 복지로 티켓 싸게 사서 여행 다닐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내가 요즘 해외로 골프 치러 가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저를 생각보다 더 환대해 주시는 시아버지, 반대로 냉담하게 잘 쳐다보지도 않는 시어머니, 너무 상반되는 반응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뼈 있는 말을 하면 받아치느라 바빴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웃기기도 하고 애쓴다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어차피 집안 실세는 시아버지니까 시아버지 마음에만 든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충격이었어요. 아가씨도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알아들었죠? 딱 보니까 돈 노리고 그러는 것 같길래 좀 많이 넣습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제가 돈 받으면 떨어져 나갈 줄 아셨어요? 죄송한데요. 이런 집에 저도 시집가기 싫어요. 돈은 그대로 가져가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어 돈 봉투를 주며 떠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지도 아니고 돈도 이미 충분히 잘 벌고 있었거든요. 물론 집안 재산이 차이가 꽤 났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순간 모멸감까지 들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제가 돈을 좋아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가슴이 아팠지만 이런 집에는 시집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민주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장모님 죄송해요. 난 진짜 너 없이 안 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민주야. 민주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민주야, 김서방 아니야? 엄마, 문 열어주지 마. 그냥 그대로 있어. 민주야, 결혼해줘, 민주야. 남편은 술에 취해 우리 집 앞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러 떠나면 제가 없으니까 그 사이를 틈타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죠.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사위가 당신에게 잘했는데 딸인 저와 결혼하고 싶어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로 읍소를 하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나 보더라고요. 민주야, 엄마는 네가 살면서 이제 또 언제 김서방 같은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물론 네 마음도 중요한데 그냥 엄마는 네가 김서방과 결혼하길 바래. 엄마, 내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나한테 돈 봉투 좋다고 말했잖아.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그런데 김서방 말 들어보면 어차피 경제권은 시아버지한테 있더라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너 예뻐한다며. 김서방이 또 중간에서 역할 잘한다고 하니까. 저런 집에 시집 가면 결국 우리가 고생하게 되어 있어. 집에 가면 밖에선 남편이 울며 문을 두드리고 집 안에선 엄마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도 남편이 밖에서 그러니까 경찰까지 부른 적도 있었어요. 이웃들한테 제발 결혼하면 안 되냐는 원망 섞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몇 달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외에서 공항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않았는데 계속 울리길래 결국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오열하며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결혼하라고. 내 아들 죽는 꼴은 나도 못 봐. 그러니까 결혼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들어봤더니 남편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대요.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지기까지 됐죠.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 매우 당황했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시어머니는 두 눈이 빨개진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옆에선 시누이도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저를 노려봤죠. 다행히 남편은 영양제를 주입하고 상태가 괜찮아졌습니다.
내 아들 죽이고 싶어서 안 달랐어? 아주 고단수네. 결혼해. 하란 말이야.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귀한 집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 가지고 놀아요?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단식 투쟁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만, 그만, 다들 그만해. 지금 아픈 애 앞에서 이럴 거야, 어? 쓰러진 남편을 두고 저는 유니폼을 입은 채로 병원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무시당하고 자란 저는 깡이 가득 있었거든요. 사실 신우이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황당한 이유로 저는 결국 결혼 허락 아닌 허락을 받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제 편이라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와 계속 부딪히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시계는 받아야 될 텐데, 아, 우리 아들 귀하게 컸는데 너무 안쓰럽다. 엄마, 내가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싫다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너를 위한 소리잖아. 안 그래도 속상한데 왜 그러니? 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뭐야?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야말로 엄마한테 왜 이러니? 이미 결혼하기로 얘기 끝났잖아요. 아, 그런데 왜 자꾸 그러세요? 여보, 그냥 집에 가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쉬운 소리만 해도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든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잖아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한 푼도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며 돈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그 돈을 다 생활비로 썼거든요. 엄마와 여행도 자주 다녀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혼은 당연히 우리 집에서 시작해야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저는 출근이 일정하지 않아서 같이 살면 어머님이 더 불편하세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남편도 시아버지랑 같이 출근하는데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나라고 뭐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니? 같이 살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아는데 왜 굳이 합가로 고집하세요?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아유, 뒷골이야. 엄마, 괜찮아? 언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언니 이혼 가정이라고 가정교육도 못 받았어요? 뭐라고요? 아가씨도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혼 가정이라고 편견 가득하게 말하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저는 시댁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성격이 제가 절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온 환경을 돌아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거든요. 물론 일할 때는 서비스직이니까 착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처럼 악독하게 굴면 저도 자동으로 말이 예쁘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저 사건으로 또 파혼이니 뭐니 두 집안의 감정 싸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아버지의 중재로 일단락됐어요. 강남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어주셨죠. 만약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처럼 반대하거나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셨으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며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드셨대요. 내가 말이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상경에서 바닥부터 올라왔어. 근데 우리 며느리를 보면 그 시절의 내가 생각이 나. 눈빛이 살아있어. 나는 그런 야망 넘치는 게 좋다. 시아버지는 제가 고깃집부터 슈퍼, 공장, 옷가게 등을 전전하며 일했던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근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요즘 젊은이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결혼하며 시아버지가 완전한 제 편이라 든든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딱 명절과 생신 때만 찾아가 뵀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시동을 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업이 승무원이라 시어머니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게 됐어요. 물론 사무직으로 일했어도 거절은 했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더 쉬웠죠. 명절에 미리 와서 요리하는 것 좀 돕고 그래라. 또 내가 이 말 했다고 네 남편한테 쪼르르 이러지 말고, 어? 저 진짜 어머니 돕고 싶은데요. 일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그날 프랑스 가요. 뭐만 하면 해외 간다고 하고, 아휴, 진짜 가는 건 맞아? 너는 승무원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건 모르죠. 진짜 일하느라 못 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일 핑계를 대며 이리저리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시댁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제가 알기로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모님들이 집안일을 다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면 그렇게 설거지를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말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많은 식구의 설거지를 혼자 했겠죠. 신우이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자기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저를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치한데 제가 식탁 위에 있는 빵을 먹으려고 하면 그 봉지를 치우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치우는 게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번 반복되자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가씨, 식탁 위에 있던 빵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혹시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제 방에 있어요. 언니 먹으려고요? 아, 네. 그거 남편하고 제가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사온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시댁이 만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또 제가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고마웠던 점은 생활비였는데요. 엄마가 혼자 집에 계셔서 제가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불편하셨거든요. 병원비도 많이 나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고맙게도 남편은 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시댁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기는 했어요. 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는 몰라도 시누이는 자식이라 많이 예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내치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여행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제 직업이 명예가 없어 싫다고 했으면서도 혜택은 다 얻으려고 했죠. 예, 스위스에 가고 싶은데 이번 설에는 우리 가족 다 같이 스위스 좀 가자. 스위스랑 프랑스도요. 친구들은 다 유럽 경험 있던데 너무 부러워. 설에는 복지 티켓을 쓰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복지로 가는 게 힘들면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위해 결제하는 것도 참 좋은 건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다 내죠? 아무리 장난이어도 듣는 사람 기분이 나쁘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일이 바빠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눈치를 그렇게 주고 오히려 제 직업의 복지를 이용하려고 하니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데리러 왔거든요. 그런데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걱정된다.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 할머니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시대.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셨대. 아마 본가로 할머니를 모시고 올 건가 봐. 엄마가 우는 소리를 하시네.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할머니를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까진 건강이 그래도 괜찮으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할머니를 본인의 집에 모시길 강력히 원하셨다고 합니다.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한데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대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데리고 오냐 주장하셨고 갈등 중이라고 남편은 대신 전했습니다. 그래도 경제권자가 시아버지잖아요.
결국 시할머니는 시댁으로 오셔서 같이 살게 되셨죠. 거동이 불편하시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야 몇 번 본 적 없는 어른이니 당연히 어색했죠. 시어머니는 대놓고 시할머니를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랑 관련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기어코 시어머니는 저를 건드셨어요. 그날은 설날이었고 제가 마침 비행이 없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 회사에 급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수습을 위해 회사로 잠깐 출근하게 됐죠.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있는 게 사실 달갑진 않잖아요. 아마 며느리이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예, 이리 와봐라. 아우, 허리가 아파서 나는 계속 못 있겠네. 나 잠시 반신욕을 좀 해야겠다. 여기 시할머니 기저귀 좀 갈아. 여기 새 거 있으니까 하면 된다. 네? 제가요? 아, 해본 적 없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 나는 좀 곱게 자라서 이런 게 힘들어.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단번에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시할머니는 잘못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아들 집에 계시는 게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자꾸 반복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기저귀를 언제 갈았던 건지 방치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혹시 시할머니 기저귀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어요? 어제였나? 모르겠다. 나는 비위가 조금 약해서 안 되겠어. 그래도 이렇게 방치하면,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본인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럼 네가 매번 와서 갈아주면 되지 않니? 나는 이미 힘든데 왜 너까지 나한테 이러니? 아무래도 같이 사는 게 힘들 수 있으니 제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날도 그래서 제가 갈았죠. 그런데 다음번에 갔는데도 또 시할머니의 기저귀가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기저귀 가는 거 힘드시면 차라리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건 어때요? 그것도 다 돈이잖아. 그냥 네가 좀 자주 와서 갈아주면 되지 않니? 저도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어서요. 어머님이 계속 돌보는 게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그건 싫다고 하니까 그냥 네가 와서 갈아줘. 어차피 비행기에서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게 네 일이잖아.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갑자기 제 직업이 왜 나와요? 아니, 며느리한테 내가 시할머니 기저귀 갈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중에 난 아프면 그냥 요양원 보내라. 이런 취급 받으면서 못 살겠네. 어머님이 직업 비하만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오늘 했을 수도 있죠. 이제껏 그러던 것처럼요. 결국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어? 아니, 기저귀 가는 게 뭐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워. 그냥 하라면 네 하고 하는 법이 없니? 이렇게 시어머니와 또다시 말다툼이 시작됐죠. 한창 둘이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시아버지와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분위기를 보고 둘의 표정은 이미 난처한 상태였죠. 우리 얘기를 듣고 남편은 제 쪽에서 편을 들고 같이 이게 말이 되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셨겠죠.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라고 저를 받아주고 예뻐해 주셨잖아요. 일단 그날의 사건을 그렇게 일단락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화난 것과 별개로 시아버지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뒤로 시어머니와 직접적인 화해를 하진 않았어도 시댁 행사에 최대한 얼굴을 비추려고 노력했어요. 시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일부러 휴가를 내고 참석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몸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컨디션 난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는데 지장이 갈 정도라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제가 임신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드디어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긴 거야. 나 너무 행복해.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과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죠. 직업 특성상 산부인과를 주기적으로 잘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고생이 심하기도 했고,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일부러인지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예를 들어 시댁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승무원은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불임이 많다던데. 너도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내가 그래서 승무원 안 했잖아. 나도 관심 있었는데 아기 못 나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동료들 보면 임신 다들 잘하더라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불임이면 병원 다니면서 몸 상태도 자주 보고 그래. 아, 근데 뭐 시댁 행사도 잘 안 오는데 병원을 갈 수 있겠니? 에이, 엄마,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일이 바쁘다던데 뭐 어떡해? 우리 이해해 주자. 언니, 너무 기분 나빠하진 말아요. 이런 일들을 겪고 생긴 아이라 더 기뻤습니다. 한동안 어색했던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임신으로 완전히 회복됐죠. 생각보다 더 좋아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는 일 때문에 임신 소식을 듣고 바로 해외로 가게 되셨어요. 내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건강관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아버님,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저도 남편하고 태교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아이 낳을게요. 임신을 확인하고 회사는 바로 휴직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이런 쪽으로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마음 놓고 쉴 수 있었죠. 여유롭게 태교하며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결혼하고 계속 일하느라 남편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의 시간이 많아진 것은 좋았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챙겨준다는 이유로 자꾸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하느라 자주 시댁 행사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한다는 핑계도 대지를 못했죠. 아니, 왜 챙겨준다고 해도 그러니? 그냥 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가라는 거잖아. 내가 설마 임신한 며느리한테 설거지 시키겠어? 아니, 뭘 시키겠어? 나도 이제 마음 고쳐 먹었다. 어른이 이렇게 손 내미는데 왜 그래? 네, 일단 남편하고 말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들 일하느라 바쁘잖니. 여자들끼리 유대감을 좀 쌓자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제 편이어도 본인의 엄마니까 아예 내칠 수는 없어 보였거든요. 또 저는 임신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건 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참 순진했죠. 실제로 제가 조심스럽게 시댁에 방문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 하나 까딱하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렴 좋았었어요. 마침 그때 또 아가씨가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제가 먼저 나서서 티켓 발권도 해주었습니다.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제가 이탈리아에 비행 갔을 때 여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맛집 리스트랑 투어 어디가 좋은지 정리한 요약본이에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 언니 웬일이야? 너무 고마워요. 제가 돌아올 때 선물 사올게요.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즐겁게 지내다 와요. 시댁과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한 저는 즐겁게 태교를 하고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시댁을 챙기느라 우리 엄마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가기로 했던 태교 여행에 엄마를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기도 했고요. 결혼 전에는 엄마를 모시고 해외를 많이 다녔으니 엄마에게 부담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친정 엄마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엄마, 괌으로 남편하고 태교 여행 갈 건데 엄마도 같이 가자. 가서 오랜만에 호텔에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민주야, 엄마가 요즘 바빠서 여행은 괜찮어. 김서방이랑 둘이 다녀와.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바빠?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 혹시 어디 아프면 무조건 말해. 걱정된다. 아유, 아니야. 엄마 너 덕분에 병원 많이 다녀서 아프지도 않아. 그냥 요즘 일 구해서 다니거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일 구했어? 하여간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 그러다 몸 상해. 적당히 하고 집에서 쉬어. 그럼 이번 여행은 남편이랑 나만 다녀올게. 그래, 알았어. 만약에 엄마가 시간 나면 알려줄게. 김서방하고 재미있게 다녀와. 저는 엄마가 소일거리를 구하셔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부지런한 분이라 의심하지 않았죠. 적당한 사회생활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니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태교 여행은 남편하고 둘이 다녀오게 됐어요. 태교 여행을 다녀오고 마침내 출산까지 했습니다. 성별은 남자였어요. 사실 성별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 존재가 좋았죠.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심 저는 친정엄마가 해주길 원했어요. 물론 엄마를 고생시키는 것은 당연히 싫었지만 그냥 딸의 바람일까요? 누구보다 친정엄마가 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거절할 줄 몰랐는데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혹시 나 몰래 대출 받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아유, 아니야. 그냥 요즘 할 일이 많네. 엄마가 그리고 신생아 키운 지 너무 오래라서 그래.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보러 갈게. 아무 일이 없으면 그건 오히려 다행이긴 하지. 알겠어요. 엄마도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그렇게 바쁜 일이 뭐가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인생도 중요하니까 서운함을 내비치진 않았어요. 설마 엄마가 다른 사람 기저귀를 갈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 제 인생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연의 핵심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 사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셨어요. 불편한 티를 많이 냈는데 아무렇지 않게 집을 방문하곤 하셨죠. 그것도 꼭 출발하고 도착하기 5분 전에 알려주셔서 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배를 누르기도 하셨어요. 아유, 우리 손자 너무 이쁘다.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어쩜 이렇게 순하니? 아유, 우리 아들 닮아서 그런가 보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원래 첫 손주가 유독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도가 지나쳤어요. 가끔은 시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언니, 저도 요즘 아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저 아기 낳으면 이것들 다 물려주셔야 돼요. 알죠? 유모차 비싼 거 쓰시네요. 저거 근데 우리 오빠 돈 아니죠? 남편 돈이 제 돈이죠. 우리는 부부니까요. 너 지금 휴직 중 아니니? 아무리 부부는 공동재산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건 맞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라. 휴직 중이어도 제가 버는 돈도 꽤 많잖아요. 경제적인 것은 남편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그래도 신생아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와서 저러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어머니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와중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다녀갔는데 그때 제 명품 가방 하나를 가져가셨더라고요. 동창회에 들고 가신다고요. 어머니도 충분히 사실 능력이 되는데 그냥 제 것을 탐내는 심보였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빌려드렸는데 다시 가져다 주질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남편도 일이 그때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죠. 저는 그때 심정이 매번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으니 저도 그래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락 없이 시댁으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며 집에만 있으니 지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문을 열어주질 않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이미 대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상했죠.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에 계시지 않아도 일하시는 이모님들은 꼭 계셨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누가 봐도 너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안에 계셨어요?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주세요? 아, 목욕하느라. 아니 그런데 너는 무슨 말도 없이 이렇게 시댁에 불쑥 찾아오니? 어머님이 깜짝 방문해 주시니까 저도 그랬죠.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 가방 받으러 왔어요. 정말 너도 지독하다. 가방 가져다 줄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시어머니는 저를 대문 앞에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본인은 틈만 나면 우리 집으로 와서 저를 괴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들여보내지도 않다니요. 저는 억지로 아들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한번 어머님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었죠. 시어머니는 자꾸 주위를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만 받고 나가라는 말과 함께 안방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또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생각했어요. 아들과 함께 거실에 가 앉아 있다가 그래도 시댁에 왔으니 시할머니에게 인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방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시할머니 방으로 향했죠. 저 왔어요. 증손자도 데리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아들을 데리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시할머니 방으로 향한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구분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눈앞에서 시할머니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 친정엄마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처음에는 우리 엄마를 보고 엄마가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도저히 친정엄마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도 저를 보고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저기 민주야, 아니 그게 아유 여긴 어쩐 일이야. 그거 내가 할 말이야.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엄마가 아니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빨리 설명해봐. 이게 뭐야? 아니 거실에서 기다리라니까. 아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장 설명해.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던 것도 결혼하고 직업을 놓지 않았던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더 고생하지 않길 바랐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던 엄마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오히려 시댁에서 시할머니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왜 여기 있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았죠. 아이, 너희 엄마한테 그냥 지나가듯 말했는데 와서 돕더라고. 제가 강요한 거 아니죠, 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 민주야. 엄마가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마. 아니, 엄마가 왜 하겠다고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이게 지금 뭐냐고, 지금. 제가 울분에 차서 소리를 치니 엄마는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저는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지나가듯 한 말에 온 너희 엄마가 문제지. 그럼 내가 문제니?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잖아. 이런 식으로 갚겠다고 한 것은 너희 엄마. 어머,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또 저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놈의 결혼할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는 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똥기저귀를 잡고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습니다. 시할머니가 거동이 매우 불편해서 옆에 기저귀가 많았거든요.
아직 치우기 전이라 그걸 시어머니 얼굴에다 가져다 댔어요. 시어머니는 미쳤다고 저를 밀어냈지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내친 김에 아들의 기저귀까지 벗겨서 시어머니 얼굴로 가져다 댔죠. 그만해, 너 미쳤니? 이 뭐 하는 거야? 미친 건 당신이 미친 거지. 어디서 사돈을 불러서 똥기저귀를 갈게 해.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응징하고 있으니 남편이 도착했죠. 표정을 보니 남편도 왜 친정엄마가 여기 있는지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당신 이혼해. 나 도저히 너희 엄마 같은 시어머니하고 못 살아. 세상 천지에 누가 사돈을 불러서 똥기저귀를 갈게 해? 뭐? 난 전혀 몰랐어.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편까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집안 물건을 다 던졌습니다. 이왕 미친 거 크게 미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그릇도 다 깨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건드렸어요. 친정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남편도 뿌리치고 아들도 두고 엄마 손만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나 엄마랑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 나 너무 속상해. 아휴, 엄마는 네가 결혼할 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니. 그래서 그냥 항상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었어. 그런데 마침 사돈이 연락이 와서 기저귀 가는 법을 물어보길래 내가 도움이 될까 싶었지. 그렇다고 여기 와서 똥기저귀를 갈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됐어. 나는 이런 집구석하고 못 살아. 이혼할 거야. 민주야, 아휴, 엄마가 미안해. 내가 희생해서 네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럴 줄은 몰랐지. 엄마가 잘못한 건 전혀 없으니까 미안해 하지 마. 시어머니가 미친 거지. 엄마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남편과 살던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전혀 몰랐어. 몰랐던 것도 미안해. 제발 이혼은 안 돼. 차라리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을게. 너무 미안해. 저는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봐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사랑했고 아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계속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시아버지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좋은 감정만 있었지만 그때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마중도 나가지 않았죠. 한국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연락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으니 나중에 시아버지가 직접 연락도 왔는데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주려고 해도 자꾸 머릿속에 엄마가 똥기저귀를 갈던 모습이 재생됐거든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친정집으로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사돈, 제가 죄송해요. 저는 지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아들마저 외면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아버지까지 찾아오셨죠.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제대로 상황을 몰랐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가, 너한테도 미안하다. 이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여보, 평생 엄마 안 보게 할게. 제발 이혼은 안 돼. 내가 너무 미안해.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니까 마음이 점점 풀리긴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운 거지 시아버지와 남편이 미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전 이혼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전혀 보지 않고 있어요. 남편하고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시어머니는 이혼 얘기가 나오니 저한테 하던 진상 행동을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실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나면 친정엄마를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 있으면 저처럼 참지 말고 사세요.